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권순정 수원고검장은 검찰 내부망 2%에 검찰의 미래를 그려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형사사법 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트로이 목마를 들이는 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집권 여당이 정적을 공격하는 이슈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무제한 검찰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런 제도 개선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특검 제도와 결합해 힘센 의회 권력의 내로남불식 공격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권 고검장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검수완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사례들을 거론 이미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불기소를 약속하며 거액의 돈을 받고 조폭이 동료 주직원에게 검찰 조서는 이제 휴지 조각이라며 버젓이 위증을 회유하는 나라가 됐다고 그들만의 아우성을 이어갔습니다. 권 고검장은 법무부 법무과장에 이어 검찰과장으로 일했고 대검 대변인, 법무부 기조실장을 거쳐 검찰국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니 딱 저 사람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 검찰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단 1초만이라도 성찰한다면 저런 멍멍이 소리는 못하겠죠. 그리고 하기 싫으면 나가면 됩니다. 도복 수사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막 던지는데요. 딱 저 고검장도 연수원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이어서 서울고검은 김건희 불발, 저쪽에는 검찰이 참 스윗합니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오늘 김건희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건희 측의 검으로 끝내 불발됐다고 합니다. 서울고검은 지난 16일 김건희 측의 오늘 날짜로 기재된 출석 보고서를 보내고 지난 20일에는 다시 한번 김건희 측의 유선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니 기회를 참 많이 주는데요. 거기다 오늘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건희를 조사하기 위해 세 번째로 소환을 통보한 날이라고 하는데 김건희 측의 침묵에 두 수사팀의 조사가 동시에 불발된 셈입니다. 망신인데요. 당장 체포하고 뭐하고 있을까요? 이런 거나 반성해야 할 고검장이 자기들 미래나 걱정하고 내부망에 글을 올리는 한심한 수준입니다. 결국 특검으로 넘기는 분위기고 명태균계의 두 수사팀은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수사 일정을 조율한다고 하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소환 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건의는 대선으로 나온다더니 역시나 감감무소식인 것입니다. 한편 김경호 변호사는 문제의 주진우 후발장 대검 접수 통지 국민신문고 소식을 전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검으로 접수되었다고 나오니 과연 김민석 후보자 수사 배당하듯이 빛의 속도로 검찰이 주진우를 수사 배당하는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편 김경호 변호사는 검찰 출신 의원들에게도 목소리를 높이라고 요청 중입니다. 일단 검찰 출신 민주법률 대변인 이건태 의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이건태 의원, 검찰이 부안해동에 김민석 후보자를 볼모로 잡아 개혁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윤석열의 초대 법률 비서관인 주진 의원이 바람을 잡고 프로 고발로인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한 것만으로도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이건태, 개혁을 목전에 둔 검찰이 부안해동에 김민석 후보자를 볼모로 잡아 개혁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태도를 주시하겠습니다. 다만 검찰이 아직도 아니길 바랍니다. 검찰의 태도를 주시하겠습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네요. 이어서 김경호 변호사,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빠르게 행사하지 않는가?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검찰은 그대로인가? 김경호, 검찰이 그리 쉬운 상대로 인식되는가? 뒤통수 맞게 생겼는데 왜 아무도 언급 않는가라며 앞에서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힘 외통위원들은 다들 수준. 오늘도 나토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며 조선일보 지령에 따라 쪼르륵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힘 외통위원 면면을 보면 김은혜, 이윤환의, 유영원의 곳곳이 지뢰밭 드림팀인데요. 윤석열 신기나 살피던 이들이라 이 와중에 나토에 가서 부담을 사서 지라는 것이고 나라 말아먹을 기자회견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거 기자회견 할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G7 성과나 브리핑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박찬대 의원과 함께한 의원들 그리고 신발 주목.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착용했던 리복 운동화를 신고 나온 박찬대 의원은 이제부턴 제가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며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 과제를 올해 말까지 입법 완료하겠다며 기존 기득권들과의 권한을 국민들 앞에서 내려놓을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갔으며 박찬대 원내 지도부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를 지낸 정책수석이었던 김용민이요,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던 정진욱 의원도 함께했고, 이외에도 김교훈, 맹성규, 김승원, 김기표, 이훈기, 황명선, 양부남, 박선원, 김영만, 노정면 등 현역 의원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오늘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한 정청래 의원과 본인의 차이점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박찬대, 정의연은 스타 플레이어 같은 느낌이 든다. 정치적 식견이 대단하며 개인기가 아주 뛰어나다는 평가로 답변을 시작했고, 이어 제가 원내대표로서 원내 전략을 짜고 패스를 해주면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반드시 골을 집어넣는 골게터의 역할을 해줬다고. 사실 원내대표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게 원구성이었다. 여기에 어떤 위원장들을 세울까 많이 고민했는데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세운 일은 결과적으로 매우 성공이었다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본인만이 갖는 장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내세웠고,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실 양보하면 안 되는 것까지 양보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며 관철시킨 부분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민주당이 6.3 대선 경선 과정을 들며 경선 방식과 관련해 대다수가 선거인단 모집을 주장했는데 자신이 강력하게 밀어붙여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그 반응 및 결과도 좋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한편 당대표 선거 관련 일부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박찬대, 장을 담그다 보면 곰팡이가 쓸기도 하고 발효 과정 속에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한 복해낼 수 있다라며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청래 의원은 조금 전 정치적 동지인 박찬대 의원께서 정청래, 정당 사상 가장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국민과 당원들이 승리하는 전당 파이팅 하시라. 마무리로 기훈님, 대통령실 이 대통령 나토 회의 불참, 국내 연한 중동 정세 무력, 당연한 결정이다. 투표한 보람을 느낀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은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셨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배경은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 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입니다.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 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 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입니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합니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 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의 김성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입니다. 기후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다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에 적극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입니다.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골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정책 전문가입니다.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옆으로 둔 한국 부산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한 최적의 인사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라인, 네이버 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 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입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뿐입니다.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가는 행정부를 만들어갈 것이며, 특히 국외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훈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 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오늘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 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요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금 다시 한번 1,200원이 마음가짐을 결제되었습니다.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인사와 관련해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풀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되어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구성원 후보자들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위기를 돌파하고 혁신을 이끄는 행정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성과를 통해 기대에 부응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인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여전히 내란 세력의 줄목은 끊이질 않고 윤석열은 길거리를 회고하고 김건희는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허용적 양육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그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다가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보면 좀 한국인 집에 같이 묵었다는, 그래서 애들 대하는 모습 보면 한국처럼 허용적인 양육을 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물론 훈육하고 도덕교육도 시키는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말귀를 알아들어서 소위 천자문 정도 배울 나이가 돼야 그게 들어가지, 그 전까지는 굉장히 허용적이야 진짜 한국 양육이. 예를 들어 할아버지 수영 뽑잖아, 애가 와서. 그러면 아유 귀여워 이러지, 아직 어려서 그러지 이놈이 어디서 할아버지 수영 이런 거 안 해요. 항상 창호지 빵빵 뚫어도 아유 애가 뭘 알아 그러면서 다 봐주지 혼을 안 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시키고 들어줄 거 다 들어주고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거의 한국 사람들은 애들을 무제한적으로 풀어놓는 경향이 있다, 허용적으로. 이게 외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놀라움 중에 하나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은 어떤 심리적, 문화적 차이가 있나요? 네,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기본적으로 목적이 우리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를 만들려면 빨리 속 얘기를 주고받아야 돼요. 경계를 허물고. 그래서 한국인 특유의 호구조사가 있어요. 외국인 만나도 막 호구조사예요. 예를 들어 20대 외국 여성이 왔다 그러면 한국의 아줌마들이 아버지는 뭐 하셔? 막 물어봐요. 나이는 몇 살이야? 결혼했나? 사실 외국에서는 진짜 그거 실례거든요. 특히 젊은 여성한테 결혼했나? 이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 막 해요. 근데 그거 왜 하냐는 게 목적이 중요하죠. 물론 그걸 호구조사를 해서 나쁜 데 이용하는 한국인도 있긴 있는데 기본 목적은 우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요. 그걸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한 중국인 유학생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이 친구가 한국에 하숙을 했는데 이제 들어와서 주인집 아줌마가 그런 거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 시시콜콜하게. 아버지 뭐 하셔? 뭐 얘기하면 알아요. 중국에서 모르는데. 생일은 언제야? 몇 살이야? 남자친구는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죠. 한국인들은 예의가 없어. 어떻게 저런 걸 다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나갔더니 미역국에 케이크가 있는 화려한 밥상이 차려져 있거든, 그죠? 그래서 아줌마 이게 뭐예요? 오늘 네 생일이잖아. 그래서 얘가 그때 그거 했던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물어보는 것은 친해지기 위해서, 잘해주기 위해서구나. 그때 느꼈다고 그래요. 아기를 갖고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봐서 하나라도 걸리잖아요. 고향이 어디야? 어디 나왔는데 나랑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 없어지고 야 우리잖아 고향 똑같네 너 나랑 고등학교 갔네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 관계를 형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진도 빨리 빼려고 보고 조사도 하고 경계도 열고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를 기본적으로 남남관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는 한국인의 우리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인들의 그 특유의 개방성, 솔직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공통점도 사실 많죠. 왜냐하면 똑같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욕망 이런 거는 한국, 미국 똑같고 또 개인 이기주의가 심하다는 것도 똑같고 불안수준이 높다는 것도 똑같고 이게 어쨌든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에서 난 공통적인 심리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한국, 미국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 사람들은 진짜 개인주의자거든요. 한국은 우리주의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밥을 먹어도 같이 먹으려고 사람 만나면 인간관계를 빨리 가져가려고 미국은 개인주의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 위주의 삶을 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해 보이고 예의 바라 보이는데 굉장히 계산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미국에서 살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르는 사이에도 인사를 잘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하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일할 때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줬는데 어느 날 가니까 잘린 거예요. 미국은 금방 자를 때 그날 바로 자르고 막 그러니까 잘렸는데 그날은 아무도 인사를 안 해요. 그 건물에서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그때 자기가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인들은 그 계산론적 관계를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관계라는 것은 비계산적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밥을 내가 얻어먹었다. 누구한테 호의로. 그래서 뭐 10,000원짜리 얻어먹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미국인들은 거의 10,000원짜리 사준다고 해요. 밥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자기가 경제적 여력만 있으면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어요. 마음을 주고받는 거로 생각해요. 돈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서로 마음이 어느 순간 통한다 싶으면 이제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우리지 이런 식의 관계. 그게 미국과 한국의 큰 차이점이고 또 하나는 한국인들은 인간 중심성이거든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인간이라고 보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물질을 봅니다. 돈이나 물질. 이런 점에서도 다르고 또 하나 다른 점은 미국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원리를 힘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서부시대는 총으로 결투했죠. 그래서 빵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을 텐데 요즘엔 총을 쏘면 안 되니까 뭘 하냐 소송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소송 왕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갈등이 생겼을 때 고소해. 나 너 고소할 거야. 아유 씨인가 뭐 그거 제일 많이 듣는데 미국에 살다 보면 그러니까 조금만 서로 사이가 나빠지거나 갈등이 생기면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한대요. 옛날식이면 총 빼서 쏘는 거죠. 자 이런 식이라면 한국은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원리가 도덕이죠.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 나면 고소가 먼저가 아니에요. 너가 잘못했잖아. CCBB 도덕적으로 누가 우월한 걸 따지는 CCBB를 가리죠.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쪽이라면 미국은 바로 고소 고발 들어가는. 미국인들이 대단히 종교성이 강한 반면에 한국인들은 종교성이 약하다. 비종교성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 특히 백인들은 압도적 다수가 개신교입니다. 85%.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개신교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척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나 불교 같은 거 믿으면 불이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인들 보면은 한국에서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믿고 있었던 간에 미국의 이민감 다 개신교도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한국은 그 정도로 종교에 집착하지 않아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가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종교로 인한 불이익도 거의 없어요. 심지어 남녀가 연애할 때 종교도 안 물어봐야죠. 좀 친해져야 물어봐. 한참 지나서야 너 기독교였어? 이런 식으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별로. 근데 미국 같은 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강하다라고 본다면 한국은 거의 없다. 미국은 대통령도 선수할 때 성경이 써놓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불교 쪽에서 왜 성경에다 하냐 불경에다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인들은 한국인에 비하면 낙천성이 좀 부족한 편이죠. 한국인들이 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미국인들은 개인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는데 개인의 힘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낙천성 가지기 힘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뭉치니까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죠 계속.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도 있고 미래에 대한 낙관도 생기고 그런 점에서도 이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관찰해서 남긴 그 기록들 중에는 들어가요.
놀랍게도. 일본인도 그 얘기를 하고 서양인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 굉장히 느끼죠. 서양인들은 한중일 사람들의 차이를 어떻게 볼까요? 그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봐요. 그 차이를 확연히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일본의 그 전체주의와 한국의 우리주의도 거의 똑같은 거로 막 이해합니다. 그 학계에서도 그렇게 봐요. 근데 사실 엄연한 차이가 있죠. 한국 학자들은 그 차이를 알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학자들이 서로